화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쭉. 22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소리가 좀 갔어요. 네. 환절기여서 그런지 목감기가 네, 오늘 좀 섹시한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네, 문 닫으셔야하네요. 아, 좀 제 목소리가 허스키한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전문가님들이 토론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저 대신에.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사연 듣고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모임 결혼 앞둔 30대 남성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적응과 주식을 나누어 재테크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곧 모두 청산하고 집장만에 나서야 되는데 답답한 종목이 있어 독정에 진단 신청합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요즘 잘 나간다 하지만 제가 매수한 시기는 올해 3월 초경입니다. 85만원의 비중 30% 정도를 갖고 있고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제2 삼성전자를 꿈꾸며 목표가 100만원을 기대했는데 주가는 제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장가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갈만한 종목이면 계속 두고 보겠는데 최근에 수급도 안 좋은 것 같고 라인도 올해 올 한해 상장을 안 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정말 고민되네요. 화통하게, 유쾌하게, 그리고 독하게 일단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네이버 들고 계신 신청현님 좀 독종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화통하고 유쾌하게. 오리지널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시죠?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게 30대 직장인이시고 그 다음에 저금과 주식을 나눠서 재테크를 해갖고 결혼을 앞두고 이걸 팔아갖고 또 집을 또 장만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받을 때가 우리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받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8만원급 이상이었어요. 근데 보내거는 이제 8만원 이상만 넘어오면 무조건 빠져나와라는 게 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80만원이죠. 80만원. 네, 80만원. 이 네이버는 우리가 독점 1화 때 다음을 언급하면서 비교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때 네이버하고 다음을 산다면 어느 걸 살 것이냐라고 세미 씨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으면은 다음이다. 네이버는 먹을 게 없고 다음을 하면은 수익이 크게 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그걸 종목 교체만 하셨어도 아마 평수가 한 5평은 늘지 않았겠나. 그죠? 5평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이버를 묶어놓고 있죠. 1년 동안. 근데 얘네들이 왜 묶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보시면 2011년도 이후에 우리 또 요 말하면 우리 김석조 전문가가 또 음모론 얘기할 거예요. ELS 발행이 2011년부터 급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47조 원 정도가 ELS가 발행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 ELS에 주도적으로 들어갔던 종목치고 반토막 안 난 종목이 없어요. 공통점이에요. 대형주 중에서 ELS 발행을 할 때는 주가가 안 빠집니다. 쫙 횡보를 해요. 그리고서 그게 끝나면 그다음부터 3년 이내에 50% 하락하는 게 기본 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2011년도 전에는 우리나라 ELS가 그렇게 큰 규모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1년부터 우리나라 ELS 발행 규모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 47조 원대까지 상장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48조 원까지 좀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그럼 이 종목군들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하는 방법은 하나의 전략이 뭐냐면 기관이나 얘네들이 ELS를 발행을 할 때는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시 현상을 보이는 게 2011년도 이후 2012, 13, 14년도에 보면 외국인들이 뭐 몇조 원 샀다는 거를 그거를 액면가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거를 ELS를 발행할 때 그 담보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ELS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담보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ELS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일정한 부분을 손실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주식을 내다 팔아버려요. 손절을 쳐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치가 나오냐면 발행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ELS를 들어가셨을 때 내가 약정을 하게 됩니다. 약정.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자 몇 퍼센트를 받는 거고
50%를 벗어나면 내가 원금을 버린다. 이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네이버도 최근에 보시면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약 4천억 정도 넘게 ELS가 발행되고 있다는 점이 좀 수상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ELS가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넘나들면서 ELS를 계속 발행하는 것은 위험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이런 중립의 입장에 두는 게 제 의견이다. 네, 그래도 또 관련해서 이야기 잘 남겨주셨는데 중립적인 입장을 네, 저는 들고 중립입니다. 계세요. 이쯤에서 이제 제가 한번 또 치고 네, 들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음모론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그 가치를 따질 때 그 가치가 현재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냐,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ELS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이 우리 그 시청자분의 가장 큰 나쁜 점, 잘못된 점은 뭐냐면은 이 우리 시청자분이 샀던 그 타이밍이 과연 어느 시점이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까지 올라온 시점에서 그것도 한참 올라가서 이때 뻔해요. 뭐냐면 너도 나도 네이버 더 간다, 뭐 저기 1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현대차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더 간다, 더 간다. 시작한다가 아니라 더 간다예요. 그 시점에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거기다가 펌프질을 하고.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나 다 분석하는 툴은 뭐냐면은 중립지대예요. 왜 중립지대냐면은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이제 녹화 기준으로 어저께 그 다음 카카오가 이제 추가 상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익 모델이 나오면서 성장성의 재가치 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30만 원대부터 85만 원대까지 달릴 때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가세하면서 주가가 85만 원까지 달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에 분명히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70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도 아니고 85만 원 가장 강력한 그 시세 흐름을 보일 때 사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의견은 똑같아요. 이제 중립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이 주식은 그 뜨는 해가 아니라 네. 지는 해 내지는 새로운 태양을 기다리는 해라고 보는 게 맞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중립 내지는 일정 정도는 물량을 줄여서 다시 한번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인한 후에 다시 되어가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두 분께서 누가 길게 말하나 내기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아니, 그 자꾸 지금 생각하는 게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저 배려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할 말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이버 라인 상장이 좀 연기가 됐잖아요. 그 향후 지금도 좋기 때문에 지금 상장하는 것보다는 더 성장을 한 후에 지켜보자 그런 의도일까요? 근데 그 라인 재상장 부분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안 나와요. 지금 이분이 85만 원에 사셔가지고 100만 원을 목표로 했다면 결국 17% 정도 놓고 가는데 이 다음은 안 보이나 모르겠어. 다음은 거의 80%가 올랐는데. 4월 달에 할 때 그때 9만 원이었어요. 9만 8천 원. 지금 17만 원이면 거의 8, 90%가 올랐는데. 라인에 대한 의견은 우리 또 김정수 전문가가. 네, 지금 앞에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가격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분량 나와야 돼요. 네, 지금 네이버는 지금 주가 자체만 보면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네이버 정도면 진짜 잘 견뎠던 겁니다. 지금 네이버 한 종목만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무지하게 많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확실히 좀 견조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훨씬 더 강했었다라는 거는 이분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라인 때문에 주가가 진짜 말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거의 85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고 최근 들어서 70만 원대까지 좀 이제 그 붕괴가 됐었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걸 살려줬던 게 이제 최근에 알리바바와 관련된 이슈가 부르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나올 수 있는 모멘텀 다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나 실적도 진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진짜 다 나와야지 본전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가격이 이제 79만 2천 원인데 오늘 가격 보니까 79만 2천 원에 딱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반등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74만 원짜리까지 그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79만 2천 원이었는데 요 가격이 오늘 보니까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이제 그 한 주를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반등이 시도가 돼야 되고 반등이 실패가 됐을 때는 74만 원까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이 79만 2천 원을 놓고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 얼마까지 오를 수 지금 있을까요? 반등폭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많이 나와봤자 81만에서 82만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에는 아직 좀 많이 버겁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통하게 종목 진단 도와주셨어요. 장가 가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일단 비중이 30%세요. 장가 가셔야 되니까 평수 늘리는 건 일단 실패하셨단 말이에요. 평수 25평에서 30평 가야 되는데 다음 샀으면 30평 갔지. 그지? 근데 못 갔으니까 그냥 25평으로 만족하시고 손실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지금 85만 원이면 오늘 79만 2천 원이면 월요일 날이라도 80만 원 넘어오신다면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처리하십니다. 최근에 3월 달에 주식 사서 사실 이만큼 선전한 주식 별로 없어요. 그나마 네이버였기 때문에 선전하지 않는 이것도 있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코스온 들고 계신 시청자님. 두 분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취업 준비생이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타임머신 타야겠는데. 기대할게요. 연기 큐.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공채 입사를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네, 취준생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얼마 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비 잘 돼가? 주식은 어때? 요새 뭐 보고 있어? 요즘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재료가 뭐겠니? 바로 중국, 차이나, 요커 아니겠어? 나 요즘 요커에 필 꽂혔어. 요커? 아, 요커. 중국 관광객? 그래, 요즘 중국 관련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개나 소나 다 올라가잖아, 지금. 매매느라 공부는 뒷전이다. 하긴 지난달에 면세점 가보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엄청 사가더라고. 바로 그거야.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까지 시장에서 먹을 게 너무 많아. 지난달에 코스온을 8,0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0% 수익 실현했는데 아무래도 더 갈 것 같아서 내일 장 열면 바로 질러대려고. 코스온? 사실 저도 실전 투자도 익히고 공부하던 시기였기에 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다음날 11,700원 비중 25%를 담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믿을 건 중국이라던 친구의 말을 믿기를 잘했죠. 고민은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실어서 비중을 늘리면 어떨지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시나 궁금하네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코스온 들고 가신 시청자님께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세요. 정말. 기업체가 바뀐 거예요, 이게. 어. 예, 사업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디지털 영상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대표가 지금 누구로 좀 잡혀있냐면 이동건 대표로 지금 최대 주주가 잡혀있는데 한 지분이 12, 3%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 이제 아무래도 퍼시픽에서 옛날에 설화수나 이거 관련돼서 네. 그쪽 연구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돼가지고 좀 기본 되게 잘 다져놨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하고는 완전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 시장보다 월등 강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1,700원에 25%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15,600원까지 오늘 좀 종가 마감이 됐는데 이 정도면은 현재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 상당히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네요. 네. 올해만 해도 주가 상승률이 거의 191%더라고요. 짱인 것 같아요. 중소형주들 가운데서 보통 올라가는 주식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주식도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정장이에요. 대형주가 이제 미창 빠질 때 중소형 주장으로 끝마무리 해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즘 중소형 주장 끝마무리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거고 기술적인 부분이라 장이 이제 거의 끝물에 들어가게 되면 중소형 주장들이 개나 소나 다 움직이는 장이죠. 중국 관련해서 네. 종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 예, 요즘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도 보시면은 면세점에서 카지노 화장품까지 시장에서 먹을 게 너무 많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월이면 지난달이에요. 근데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이렇게 계속 보는데 저희 집 앞에 뭐가 있냐면 롯데 면세점이 있어요.
공항 면세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진짜 주말이면 차 빠박해요. 한 4, 50대 깔리는 것 같아. 근데 작년까지는 해도 중국 관광객들이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봉투 들고 나오는 애들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졌어. 그러면요? 안 산다는 얘기야. 실제로. 가긴 가. 우리나라 잘 생각하세요.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다 제주도를 한번 가셨죠. 제주도 가면은 뭐예요? 뭐 한라봉이라든지 귤밭 가고 무슨 그 쇼핑센터 이런 데 가잖아요. 거기서 도라로 방송하고 뭐 하잖아요. 가면 이제 처음에 간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 그다음 한 3, 4년 지나면서 줄어듭니다, 이게. 왜? 집에 도라로 방 없는 집이 없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서도 아마 태국 같은 데 가시면 그게 아마 심할 거예요. 태국에도 가면은 태국 같은 데 가면 처음에 뭐 1990년대, 80년대 그때는 바리바리 싸웁니다. 진짜 바리바리. 그러다가 20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그 바리바리스가 반으로 줄어. 지금은 거의 바리바리 싸우는 사람 없잖아. 딱 가서 명품점에 가서 그냥 샤넬 가방 하나 딱 이걸로 끝나는 거야. 뭐 이상한 거 사러 안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작년까지 해서 올 상반기까지는 그게 먹혀들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관찰해 보기에는 관광객들의 그 면세점 들어가서 예전에는 그 면세점 들어가는 앞에 그 공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롯데 면세점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면세점 앞에 있던 공원에 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에서 20%만 면세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원에서 저 담배 피거나 떠들고 앉아있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메리트를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의 메커니즘, 우리 시청자님이 사실 때는 이미 최고점을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본다면은 매출액이 아마 1, 2년 후면 굉장히 급속히 감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팔까요? 오늘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분이 11,000원에 사셨던 추경매수 하신 거거든요, 이게. 네. 추경매수 들어가셔서 이제 한 25%, 30% 가까이 수익이 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원금을 회수하시고 이익분을 갖다가 예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이익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만큼 수익을 빠져나와라. 그랬을 때 최고점에 걸려왔을 때는 나는 원금이 회수되고 내 매도 평균 단가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내가 타격을 보진 않는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주요 경영진들이 화장품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이동건 씨가 최대 주주라고 그래갖고 네. 그 탤런트 이동건 장동건 생각했어, 나는. 나는 네. 이동건이 맞습니다. 뭐 저희 제작진 중 한 명한테 들으셨나 봐요. 화장품 관련돼서 제가 옛날에 그 아모레 퍼시픽 관련돼서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린 게 있는데 화장품 업체들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좀 취하냐면 네이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점유율 빼앗아 오는 건데 주위에 좀 경쟁이 된다 싶은 인재들은 다 싸그리 다 가져와서 다른 기업들이 아예 그냥 그 범접할 수 없게끔 어떤 독자적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IT 쪽에서 성공적으로 했던 기업이 이제 네이버였죠. 뭐 첫눈이나 좀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기업들은 그냥 연봉 5천만 줄 거를 한 1억 다 댕겨와서. 이게 두 번째로 했었던 게 아모레 퍼시픽이었어요. 삼성전자 관련된 그쪽 관련된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지금 큰 성공을 이뤘는데 코스원 관련된 이분도 상당히 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완전 뭐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시세가 다 낮고 기대치를 다 나오고 어느 정도 실적이 다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주가가 이것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왜냐면 화장품 관련돼서 보게 되면 뭐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뭐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 같은 이런 기업들도 평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PER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는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식은 지금 한 52 정도에서 53까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 관련된 업체에 비해서도 프리미엄 한 10 정도를 더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잘 가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추세가 붕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좀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하신 상태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가가 14,300원인데 15,600원과 거리는 한 1,300원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더라도 14,300원이 일단 이탈이 되게 되면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추세 대응은 일단 멈추고 이익을 좀 확보하는 기준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좀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주름 걱정 없으세요? 요즘에?
정말요? 보이는데요? 지금 나이살이니까 어쩔 수 없죠. 주름도 네. 멋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은 네, 해요. 근데 요즘에 주름 없애시려고 필러도 맞고 수술도 하고 하시는데 보니까 그 녹는 실로 만드는 주름 개선제가 인기라고요. 이 회사에. 예. 이 회사가 제조사인 거예요. 판매사는 일동제약. 그래서 동반급등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야정구님이 이제 모두에 얘기했던 부분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잘 모른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시장에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주식의 어떤 본질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더듬죠. 있지만은 이제 오랫동안 시장의 경험을 해보면은 시장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2008년부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 박스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의미가 뭐냐면은 마지막 이제 막 뒤풀이 파동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계속 붙여먹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큰 형님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면서 최근에 사실 중국 관련 그 가치주들은 완전 박살나는 게 좀 무서워요. 지금 조선주 이런 것들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 아저씨들은 사실 조선 철강 해운 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과 관련된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요코, 그러니까 중국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들은 지금 대형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박살 이런 박살이 없는데 이 아저씨들은 반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상당히 투기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가미가 돼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화장품 원료 들어가는 거 해봤자 원료 얼마 안 되거든요. 짜장면 같은 경우도 원료 얼마 안 되는데 막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마진이 엄청나게 높은 거지. 이 화장품 사업이라는 게. 이제 왜 제가 이걸 잘 아냐면은 제가 과거에 있었던 증권회사가 태평양증권이었어요. 그게 이제 SK증권으로 넘어왔거든요. 태평양증권 시절에 이제 태평양 그 연수원에 가면은 그 옆에 이제 우리 연수원 같이 연수 받는 사람 중에서 옆에 이제 화장품 저기 옛날에 아모레 방문 판매하던 그 분들 있잖아요. 그 연수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화장품 이거는 장사가 잘만 팔리면은 장사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소비가 이제 같이 가세를 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는데, 코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죠. 지금 방금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DVR 업체가 지금 화장품 업체로 완전히 변신을 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성공적인 리스트럭처링을 만든 회사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주 아구가 딱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 너무 투기적인 흐름으로 완전히 가버렸다. 물론 이제 새로운 성장을 했다라는 측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장세 흐름과 종목의 흐름과 한번 맞물려 생각해보면 지금 완전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가입기, 그러니까 가속력이 붙고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독종 전문가들의 경우는 팔 때는 확실하게 팔라는 소리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는 게는 너무 지나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먹은 건 어느 정도 챙기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 다른 또 이제 새롭게 피어나는 종목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의 경우는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팔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시점에서는 일정 정도는 수익을,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정 정도는 팔아주고 다시 저점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게 지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원 아까 이야기할 때 지금 장세라는 것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선, 화학, 철강, 정유들 막 지금 다 신저가예요. 오늘도 신저가 엄청 지수가 급락한 거에 거의 주범이었는데, 반대로 보건의료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주식은 지금 신고가치 주식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죠. 네. 중소형 장세, 개별주, 그다음에 대형주 폭락. 이 얘기는 반대로 대형주들이 급등 나오는 시기가 되면은 오히려 이런 주식은 차익 물량들이 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더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어떤 매도를 준비를 할 때는 이 주식만 가지고서 그 판단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주들과 반대편에서 중소형주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보이는데, 이게 분명히 역전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네. 그 시기에는 좀 매도를 서두르시는 게 매매하시는 데 좀 많은 팁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위험하긴 하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네. 아니 근데 더 더 가면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들어오는 이 자금 자체가 적은 자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슈팅이나 과외를 만들 때는 일반 개인 자금으로 들어올리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만 원의 주가를 2만 원으로 보내려면은 만 원에서 한 15,000원까지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 딱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15,000원에서 2만 원 올릴 때는 주가를 급등시키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거래량 적게 하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갭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1,000억보다도 한 500억 가지고서도 주가를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가는 이미 그 사람들은 만 원에서 15,000원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뛰었을 때는 마지막 자금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개인들 넘기면서 고점에서 박스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점에서 이렇게 등락 나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만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대형주들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대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격 전략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래요. 보통 전문가들이 이 주식은 얼마까지 간다. 이거는 점쟁이가 아닌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통된 의견이 그거 같아요. 지금 단기 어떤 과열권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지금 기본적인 맥락은 뭐냐면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펀더멘털도 중요하겠지만은 유행에 따른 어떤 주가 흐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차분히 분할 매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는 게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때마다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온 이렇게 종목 상단 정리해 볼게요.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 종목 저희가 또 연기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둘이서 네. 할 텐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큐 주세요. 큐. 안녕하세요. 주식 새내기 풋풋한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뿌잉뿌잉. 입사한 지는 1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요즘 제 마음을 막 설레게 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의 베스트 관심사는 바로 주식. 저도 주식을 하면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3월 SK이노베이션을 13만 원에 20% 담았습니다. 주식은 잘 몰랐지만 SK이노베이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기업이고 또 망할 리가 없으니까 주가도 크게 망가질 것 같지 않았어요. 쌤씨, 하이. 요새 주식 투자했다며. 주식 시작한다며. 선배가 나에게 말을 걸어줬어. 네, 정수 선배. 저요, SK이노베이션 샀어요. SK이노베이션? 네. 공부 많이 했나? 네, 그럼요. 그래. 요새, 회사 월급만으로는 힘들지. 주식이 대세지. 맞아. 선배 앞으로 저 주식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선배와 이 주식을 계기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친해졌는데요. 주가는 정말 주가가 너무 암담합니다. 신이시여, 주식 새내기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제 목소리도요. 주변에서는 지금 팔라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나름 꽤 의미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손실이 너무 커서 선뜻 팔지도 못하겠고. 전문가님들, 저 어떻게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거 원래 이 대사가 네. 그 개그 콘서트 대사 그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깨르르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했는데 목이 가가지고. 나 개콘대학교 1사학번 이수지. 난 개대의 여신이 될 거야. 까르르. 원래, 까르르, 선배. 맞아. 그거네. 근데 우리 선생님 SK이노베이션 손실 너무 많이 보고 계세요. 이노베이션은 2014년도 들어서 개인 투자가들을 가장 많이 울린 주식이고요. 아마 이거는 그 세 명의 의견이 같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거를 보유를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수 가격이 13만 원이면 네. 거의 뭐 40% 이상 손실이 발생이 된 건데, 예, 현재 상태에서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타이밍적으로 많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이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네. 뭐 지금 시점에서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 절반 잘라가지고 다른 쪽을 매매하는 그런 시점도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너무 많이 좀 늦었고요. 그렇다고 뭐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더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이 주식이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20%의 비중은 최대한 좀 비싸게 팔아주는 쪽으로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주유소 가보면 휘발유 가격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네. 없으니까요. 유가랑 같이 봐야 되는 아니, 종목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쌤이 씨가 생각하는 게 네. 일반적인 네. 생각이에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투자의 99%가 깡통이면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깡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이 주가 왜 빠지는 건데요? 이 기업이? 왜 빠졌냐는 얘기를 해줄게요. 네. 또 음모로 나가야 돼. 왜 그러냐면은 2011년도 이후에 주가를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의 수익률 내기 어려웠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ELS 발행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ELS 발행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시면 굉장히 우습게들 하시는데 ELS 발행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라니까요. 미국보다 많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러면 굉장히 투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면 얘네들이 주식 쪽에서 메리트를 보다는 그쪽의 메리트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의 ELS 수익금만 애들은 2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얘네들 보유 평균액이 300조 원 정도 되는데 20조 원을 날로 먹었다면은 과연 얘네는 거의 9% 수익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 ELS를 집중적으로 들여온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크질 않았어요. 왜 주식의 그 변동성이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이것이 갑자기 모든 증권사가 나서서 선두에 나서서 팔기 시작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을 팔았던 거는 기관들입니다. 일단 기관들인데 기관들의 애널리스트들 말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걸 팔 때는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뭔다면은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하나 봅시다. 삼성전자 150만 원대 ELS 발행분만이 6천억 이게 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보면 어느 하나 그거를 판매를 한쪽에서 하면서 한쪽에서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레포트가 다 좋게 나왔잖아요. 다 200만 원 간다 이랬지 누가 110만 원 간다고 하면 미쳤다고 그랬다니까. 제가 공개방송에서 110만 원 간다 했다고 얼마나 미친 소리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이 좀 실리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돈 싸움하는 곳입니다. 펀더멘탈 싸움하는 것이 아니에요. 펀더멘탈도 저쪽에 잠깐만요. 우리가 잠시만요. 제 얘기 끝나고요. 아니 잠깐. 제 얘기 끝나고요. 아니 한 가지 잡을게. 아니 바로 끝난다면 하세요. 아니, 한 가지만 얘기할게. 둘이 가위바위보세요. 가위바위보. 아니 무슨 얘기만 가위바위보.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이제 야전군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어떤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는 먼저는 뭐냐면 이제 그 기업이 사실은 우리가 주식이 싸냐 비싸냐 내지는 이거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실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장사가 안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ELS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뭐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본질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현대차하고는 사실 의미가 다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막 올라가는 자리에서 더 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SK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ELS라는 측면 이전에 SK 이노베이션은 장사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유가, 환율 부분들도 그렇고 중동의 산유했던 부분들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의 어떤 경기 모멘텀도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일가스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서 일단은 타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거론해 주는 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의 경우에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느냐. 요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금 투입됐던 부분은 1998년도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4년, 5년도까지 매집이 완료돼서 2006년, 7년도에 매도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본다면 투자금을 전액 다 회수한 상태예요. 74조를 매도했거든요. 그 당시에 2006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2007년도 뭐 대세 턴다 때 1,500에서 2,000 쏴 올릴 때 해서 2008년도까지 해가지고 74조 원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원금 회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으로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거의 이익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내 증시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더 이상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더 이상 메리트를 상실했던 부분이 2011년도 중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이 ELS의 확대입니다. ELS의 확대가 되는데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ELS 방향은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놓고 봤을 때 10만 원에 발행했을 경우 이것이 11만 원 가면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주식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가져가는 게 ELS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한테는 ELS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성장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계속 이자 때문에 물어내야 되는 판이거든요. 계속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재발행하고 재발행하면서 계속 이자가 물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장성이 자기네들이 봤을 땐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 그러니까 향후에 2, 3년 안에 이 종목이 ELS 발행을 하더라도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더 이상 성장 모멘텀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종목에 보통 ELS 발행을 많이 했다라는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종목도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도에 이 종목이 횡보를 해요. 근데 ELS 발행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이게 오버시켜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2013년에서 14년도를 간단히 보시면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주가는 분명히 2012년도에도 2050이 왔고요. 2013년도에도 2050이 왔어요. 근데 2012년도엔 주가가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됐고요. 2013년도인 작년에는 13만 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같은 지수들을 봤을 때 오른쪽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이 종목은 시세에서 이탈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입을 하시면 안 되거나 진입을 하셔도 빨리 끊고 나오셔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4년 동안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조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주식을 마냥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이 주식을 팔고 나올 것이냐 이 판단을 빨리 내리셔야 되는데 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주식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신용을 건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빌려서 주식을 사지 않은 거라면 저는 이 주식을 지금은 반등 주면은 반등 준다고 해도 반등의 모멘텀은 한 8만 원 정도까지 보이는데 그 정도에서는 자르고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정말 길게 우리가 진단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것 같아, 나 지금. 그 지난번에 또 독종 관련돼서도 했었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고 독종 아카데미로. 독종 아카데미로 바꿔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SK이노베이션 상담도 길게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보세요. 네,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토마토TV를 매일 시청하는 40대 주부입니다. 너무 고민되는 종목이 있어 독종의 문을 두들깁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포스코 ICT인데요. 3, 4월에 무서운 기세로 오르길래 이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봤는데 5월부터 미끄러지더라고요. 반등을 노리며 8,000원 후반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나 LED 관련 주식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다 보니 계속 보유해왔고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가며 단가를 낮춰왔는데 어느덧 비중이 60%입니다. 주가가 오를 기미도 안 보이고 이제 정말 지치네요. 더 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손해보고 팔아야 할까요?
아님 좀 더 갖고 있다 보면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저 두 발이 뻗고 자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네. 네. 야, 이분은 비중이 상당하시네요. 60%. 예, 주식이 90%인데 그 중에서 비중 거의 60%면은 거의 몰빵이네. 예, 뭐 이 주식 하나에 의해서 삶이 좌지우지가 있었어요. 예, 상당히 비중에 대해서는 좀 큰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포스코 ICT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사마다 그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뭐 SK 그룹도 그렇고 신세계 그룹도 그렇고 삼성 그룹도 그렇고 그 그룹 내에서 어떤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 내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인사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매출은 어떻게 하고 IT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좀 하는 기업인데 포스코는 말 그대로 포스코 ICT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다른 대기업사 관련된 IT 서비스 업체에 비해서 하는 사업 분야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전기차 관련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그 또 어떤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냐면은 전기차 충전소네요. 예, 이것도 하고 에너지 전용 장치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본래 어떤 사업 이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것이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참 좋은데 일만 좀 많이 벌려놓은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좀 길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고 좀 실적 자체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많이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좀 7,500원 사리가 기준가인데 이 자리가 좀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추세회복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등 시 좀 매도 전략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제 독중 아카데미를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공통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종목 진단을 막 의뢰받아 보면은 대부분 매수한 시점 그리고 또 추가 물타기한 시점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포스코 ICT라는 종목을 잘못 선택한 곳이 있지만은 투자의 기본기가 잘 못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투기적인 매매를 했다라는 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 사실 답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창 너도 나도 좋다라고 얘기했던 작년 3, 4월 달 8,000원대. 그러니까 최고 꼭지점에서 거기서 이제 사셨는데 다 좋다라고 해서 사셨는데 거기서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그러니까 거기서 밑에 더 사고 그러면서 결국은 60%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요. 수익보다도 리스크 해지, 위험 관리가 사실 주식 투자의 기본인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참 문제고 이 주식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음모론적인 걸요. 저도 제가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나와요. 이게 이거 대차거래를 통해 가지고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주식이거든요. 이런 주식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ICT의 주봉을 보면은요. 한 번씩 들었다가 놨다 들어갔다 놨다 지그재그의 패턴이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안 돼. 우리 개인 투자가들 꼬셔서 돈 따먹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종수 전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업이 어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집중을 하고 주력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어요. 없는 상황이고 그냥 수급으로만 가지고서 들었다 놨다 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여기서는 강하게 말씀을 드려줘야 돼요. 뭐냐면 이 주식은 그러니까 최근에 1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주가가 가격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주식은 계속 울거먹는 주식이고 최근에 공매도가 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수급적인 부담도 있다.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졌는데도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추세적인 추가 하락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계속 더 사는 게 아니라 물량을 줄여나가는 관점에서 한 7,300원 정도까지 반등 목표치를 보니까요.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그 근방에 이제 들어올 때마다 두 다리 뻗기 위해서는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는 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정구 전문가님은 얼마까지 반등 가능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바익이 이 주식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60%란 말이죠. 거의 몰빵을 시켰는데, 글쎄요. 이게 제 생각에 7,000원 넘어, 이게 지금 이분이 평균 단가 7,850원이시니까, 지금 현재 한 13% 정도 손실 나신 거거든요.
13%? 6,820원이면 13%, 14% 정도 손실 구간이실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7,000원 뭐 붙여준다면은 비중을 계속 김석주 전문가님이나 뭐 김정수 전문가 말한 것처럼 7,000원 넘어오시면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한 10% 이내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손실폭을 줄이시면서 일단은 빠져나와라. 이게 추세를 계속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이 종목을 아까 김도주 전문가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하락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걔네들이 일단 먹고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30%는 먹으려고 든다.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님은 손실폭이 더 커지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7,000원이, 제 입장에서는 7,000원 넘어오면 그냥 비중 확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냐. 빠져나오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독종 21화였습니다. 자, 오늘 독하게 지난 진행된 것 같아요. 그게 장세가 안 좋을수록 이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오히려 국제 전문가들이 독하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무조건 뭐 여러분한테 매수 사인만 내리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왜 독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식시장에 한 가지 원인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인데 그것을 융합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걸로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누가 옆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그냥 덥석덥석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매매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전문가예요. 하나만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반인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는데 오늘 조금 제가 언성이 높았어요. 김승주 전문가한테 죄송 들었고.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아니 주식학회는 우리끼리 막 싸워야지 우리 시청자들한테는 좋은 게 아닌가. 어떤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핵심의 포인트를 쟤는 한 번 이렇게 필 꽂히면 말을 하다 보면 누가 끊어버리면 그 다음 얘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전문가님들, 시청자님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저처럼. 저는 금방 나왔어요. 아니, 금방 걸릴 것 나왔어요? 같아요. 면역력이 근데 좋구나. 운동을 안 하니까 하는 거지. 저 운동 가끔 하거든요. 가끔 하면 나 감기 걸릴 것 맨날 같아요. 해요. 옆에 앉아가지고 코가 간질간질한데 저쪽 보고 좀 해서요. 함께 가야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